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느꼈을 것입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엇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하는 그 신비로운 불꽃, 우리는 그것을 영혼의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쓴 것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어떤 때는 그 강렬함에 압도당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아름다움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자신이 미쳐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중한 경험을 숨기거나 억누르려고 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의 신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 융이 평생에 걸쳐 연구했던 개성화 과정과 집단 무의식의 세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8가지 중요한 신호들입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이해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소중한 변화를 환영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8가지 신호들은 마치 나침반과 같습니다. 내면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가리켜주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완전하고 진정한 자신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융은 인간의 정신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완전함을 향한 충동, 즉 개성화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고 아니마와 아니무스를 통합하며 마침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변화들이 이 거대한 여정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꿈의 변화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당신의 꿈이 평소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 생생하고 더 상징적이며 때로는 예언적이기까지 한 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꿈을 무의식이 의식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꿈을 통해 전달합니다. 영혼의 각성이 시작되면 무의식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내용들이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꿈은 더욱 강렬하고 의미심장한 내용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생생한 색깔의 꿈들을 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꿈들 중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가 자꾸 나타나거나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거나 특정한 인물이나 동물이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런 반복되는 꿈의 요소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무의식이 특별히 주목하라고 하는 메시지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꿈들이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다강 호수 또는 비와 같은 물의 이미지들은 무의식의 깊은 층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내면의 깊은 곳으로 여행을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기도 하고 물 위를 걷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꿈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융은 동물을 인간의 본능적 측면을 상징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특히 야생동물이나 신화적 동물들이 꿈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원시적 에너지와 창조적 힘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늑대, 곰, 독수리, 뱀과 같은 동물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지만 모두 강력한 변화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꿈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날아다니는 경험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식의 확장을 의미하며 더 넓은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꿈,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 또는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꿈 등은 모두 영적 성장과 관련된 중요한 상징들입니다. 반대로 지하나 동굴로 내려가는 꿈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그림자 측면, 즉 억압되어 있던 부분들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융은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어두운 면과 대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꿈들이 무섭거나 불안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꿈들도 각성 과정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꿈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죽음은 변화와 재탄생을 의미합니다. 옛 자신이 죽고 새로운 자신이 태어나는 과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는 꿈,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하는 꿈, 또는 유령이나 죽은 사람과 대화하는 꿈들은 모두 내면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꿈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로도 중요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갑자기 꿈에 관심을 갖게 되고 꿈의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며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의식과의 소통에 대한 열망이 깨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영혼의 각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고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감정의 새로운 차원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반응하게 되고 때로는 그 강도에 스스로도 놀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이 놀랍도록 예민해집니다. 석양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작은 변화들, 꽃이 피는 모습,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새들의 지저김에서도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슬픔의 질도 변화합니다. 이전의 슬픔이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것이었다면 이제는 더 보편적이고 존재론적인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고통, 인간의 조건에 대한 깊은 연민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는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과의 연결이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쁨의 표현도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 기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이와 같은 순수한 기쁨을 다시 느끼게 되거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 저절로 우러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기쁨은 외부 조건과 관계없이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노의 성격도 변화합니다. 개인적인 화보다는 정의감에서 오는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불공정함, 거짓, 억압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분노를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분노가 변화를 위한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도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존재론적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거나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은 성장을 위한 필연적 과정입니다. 융근 개성화 과정에서 이런 불안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감정의 양가성도 증가합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슬프면서도 기쁘고 두려우면서도 설레고 화나면서도 이해하게 되는 복잡한 감정 상태를 경험합니다. 이는 의식이 더 복잡하고 미묘한 차원으로 발전했다는 증거입니다. 직관적 감정도 발달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 즉각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생깁니다. 이런 직관적 감정은 대부분 정확하며 점점 이를 신뢰하게 됩니다. 융은 이런 직관을 매우 중요한 심리적 기능으로 보았으며 개성화 과정에서 직관의 발달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의 전이성도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되거나 공간의 에너지를 민감하게 감지하게 됩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의 분위기를 몸으로 느끼거나 사람들의 감정 상태를 말로 듣기 전에 먼저 감지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경계가 더 유연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치관의 대전환입니다.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 없게 느껴지고 반대로 이전에는 관심 없던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인 우선순위가 재정렬되는 과정입니다. 물질적 성공에 대한 관점이 변화합니다. 돈, 지위,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들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신 내적 풍요로움, 정신적 성장, 영적 발전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됩니다. 관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집니다.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보다는 진정성 있는 소통을 추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나누는 것을 선호합니다. 타인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시간에 대한 관념도 변화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보다는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추구하던 시간 사용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시간, 질적인 시간의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일과 직업에 대한 관점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표현하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융근 개인이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집단에 기여하는 것을 개성화의 중요한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교육과 학습에 대한 태도도 변화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와 이해를 추구하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책을 읽더라도 정보 습득보다는
영감과 통찰을 얻기 위해 읽게 되고 배움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에 대한 접근도 바뀝니다.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혼의 조화로운 상태로서의 건강을 추구합니다. 몸의 신호에 더 민감해지고 자연스러운 치유력을 믿게 됩니다. 음식도 영양소의 공급원이 아니라 생명력의 전달체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술과 창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이전에는 실용적이지 않다고 여겼던 예술 활동들이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직접 창작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융근 창조적 표현을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도구로 보았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도 새로워집니다. 자연을 정복하거나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할 생명체로 인식합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됩니다. 계절의 변화, 자연의 순환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봉사와 나눔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던 것에서 벗어나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강요되거나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욕구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융근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가 개인의 완성을 통한 집단의 기여라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동시성 경험의 증가입니다. 동시성은 융기 만든 개념으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의미합니다. 영혼의 각성이 시작되면 이런 의미 있는 우연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바로 그 내용과 관련된 상황을 현실에서 마주치거나 누군가를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어떤 결정을 고민하고 있을 때 우연히 들은 대화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경험들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점점 이런 일들의 빈도가 높아지고 의미가 깊어집니다. 숫자의 동시성도 자주 나타납니다. 특정 숫자를 계속해서 보게 되거나 중요한 순간마다 같은 숫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같은 시간이 보이거나 영수증 차량 번호 책의 페이지에서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융은 이런 현상을 무의식이 의식해주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연결도 강해집니다. 꿈에서 본 장면이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거나 꿈에서 만난 사람을 현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현실에서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을 꿈에서 찾게 되기도 합니다. 이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가 더 유연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자연현상과의 동시성도 나타납니다. 특별한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에 맞는 날씨나 자연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거나 기쁜 마음일 때 무지개를 보게 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등의 경험입니다. 물론 이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연일 수도 있지만 각성 과정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동시성도 증가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연히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연속해서 만나게 되어 서로에게 위로와 지혜를 주고받게 됩니다. 정보의 동시성도 특징적입니다.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와 관련된 정보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경험을 합니다. 책 기사, 대화 강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같은 주제의 정보들이 계속해서 당신에게 도달합니다. 마치 우주가 당신의 학습을 돕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징과 은유의 등장도 빈번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것들이 단순한 사물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은 상징으로 다가옵니다. 길에서 본 새, 우연히 주운 돌멩이 바람에 날리는 낙엽 등이 모두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윤근 무의식이 상징적 언어로 소통한다고 보았으며 이런 상징들을 읽어내는 능력이 개성화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동시성 경험들은 처음에는 신기하고 흥미롭게 느껴지지만 점점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반영하는 외적 표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자신이 더 큰 전체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5번째 신호는 직관력의 급격한 발달입니다. 논리적 사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알매 방식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렴풋이 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마법적인 능력이 아니라 무의식의 정보 처리 능력이 향상된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첫 만남에서도 그 사람의 본질적 성격이나 내면의 상태를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말과 행동의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나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적절히 소통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의 과정도 변화합니다. 모든 조건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확실히 느끼는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을 따랐을 때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융은 이런 직관적 판단을 매우 중요한 심리적 기능으로 보았습니다. 창조적 영감도 더 자주 찾아옵니다. 예술 글쓰기 문제, 해결 등에서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영감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층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영감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도 예민해집니다.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 몸으로 먼저 느끼는 반응이 생깁니다. 불편한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는 몸이 긴장하거나 불편함을 느끼고 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서는 몸이 편안해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이런 몸의 신호를 신뢰하게 되고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타이밍에 대한 감각도 발달합니다. 언제 행동을 시작해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늦어도 안 되는 절묘한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는 특히 인간관계나 중요한 결정에서 매우 유용한 능력입니다. 위험이나 기회에 대한 예감도 정확해집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순수한 직관에 바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감을 바탕으로 미리 준비하거나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꿈의 해석 능력도 향상됩니다. 꿈의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복잡한 꿈 해석서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꿈이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무의식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나 고통을 감지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감 능력의 확장으로 개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결감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자연과의 소통도 가능해집니다. 날씨의 변화, 계절의 리듬, 동식물의 행동에서 더 깊은 의미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자연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느껴지고 그와 교감할 수 있게 됩니다. 6번째 신호는
고독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이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는 소중하고 필요한 시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고독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고독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더 이상 지루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평화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TV나 스마트폰 같은 외부 자극 없이도 충분히 풍부한 내면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 사색 일기 쓰기 같은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일상의 일부가 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의미한 사교나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만남을 선호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고 타인의 에너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연 속에서의 고독을 특히 좋아하게 됩니다. 산, 바다, 숲과 같은 자연 환경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혼의 충전이 됩니다. 자연의 리듬과 자신의 내면 리듬이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조적 작업도 고독 속에서 더 잘 이루어집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만들기 등의 활동이 혼자 있을 때 더 깊이 있게 진행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의 치유도 경험합니다. 상처받은 마음, 복잡한 감정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치유됩니다. 타인의 조언이나 위로보다도 자신과의 대화가 더 효과적인 치유가 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사회적 관계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타인과의 관계도 더 건강하고 진정성 있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7번째 신호는 신비로운 경험의 증가입니다. 일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현실에 대한 인식이 확장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순수하게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깊은 사색 중에 의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아 경계를 넘어서서 더 큰 전체와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깊은 평화와 사랑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융은 이런 경험을 자기 원형과의 만남으로 해석했습니다. 자연과의 깊은 교감도 신비로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나무나 꽃, 동물들과 마치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연의 생명력이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느끼거나 자연의 지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도 신비로운 경험이 가능합니다. 그림, 음악, 시 등을 통해 작가의 영혼과 직접 소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나 작품 속에서 인생의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품을 보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꿈에서 받은 메시지나 만난 존재가 현실에서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꿈과 같은 상징적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도 변화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거나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공간 인식을 넘어서는 확장된 의식 상태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신비로운 경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과의 만남을 꿈이나 명상 중에 경험하거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성과 관련된 신비로운 경험도 증가합니다. 생각한 것이 즉시 현실로 나타나거나 필요한 것이 놀라운 방식으로 주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면의 변화가 외부 현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순간들입니다. 치유와 관련된 신비로운 경험도 가능합니다. 손을 대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거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처가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명력의 본질적 힘을 직접 경험하는 순간들입니다. 지혜나 지식이 갑자기 전달되는 경험도 있습니다.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을 갑자기 알게 되거나 복잡한 문제의 해답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집단 무의식의 지혜에 접근하게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은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 현실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갖게 되고 존재의 신비로움을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단순히 생존하거나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목적이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부르심입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역할을 발견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기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의 궁극적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개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기여에 대한 열망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자신만의 행복과 성취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는 도덕적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연민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까지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힘들었던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데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에 대한 관점도 변화합니다. 남은 인생을 얼마나 많은 것을 얻거나 성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살고 얼마나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양적인 시간보다 질적인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관계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치유를 돕는 관계를 추구하게 됩니다. 주고받는 관계에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일상생활도 달라집니다. 작은 일들도 소중한 의미를 갖게 되고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도 깊은 감사와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길을 걷는 것 같은 일상적인 행위들도 신성한 의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창조성도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됩니다. 단순히 자신을 표현하거나 인정받기 위한 창조가 아니라 세상에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하기 위한 창조를 추구하게 됩니다. 예술이든 과학이든 사업이든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학습과 성장에 대한 태도도 변합니다. 완벽해지거나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잘 사랑하기 위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배움 자체가 목적이 되고 성장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는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완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사느냐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들은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때로는 아주 미묘하게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때로는 혼란이나 저항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이런 깨달음의 씨앗이 심어지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라나며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외부의 강요나 노력이 아니라 내면의 자연스러운 힘에 의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융은 개성화를 인생의 후반부, 특히 35세 이후에 주요 과제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런 변화가 더 일찍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내면의 준비 상태입니다. 영혼이 더 깊은 차원으로 성장할 준비가 되었을 때 이런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이 8가지 신호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른 신호들도 차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호들은 궁극적으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 완전하고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진정한 자신을 통해 세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지혜에서도 이와 비슷한 개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신제가치 국평천하의 이념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자신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기여한다는 순서는 융의 개성화 이론과 매우 유사합니다. 또한 선불교의 깨달음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단계들도 이런 내적 변화의 신호들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경험할 때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불안감을 동반하지만 이런 내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더 큰 평화와 기쁨으로 이끕니다. 마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번데기 상태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더 완전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기존의 관계나 환경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점차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깊이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내적 변화를 겪고 있다면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 변화들을 기록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평생에 걸쳐 일기와 기록을 남겼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개성화 과정을 탐구했습니다. 꿈일기도 매우 유용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꿈은 무의식과의 중요한 소통 통로입니다. 꿈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내적 변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과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이나 조용한 사색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매일 일정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내적 변화의 신호들을 더 세밀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교감도 도움이 됩니다. 자연은 변화와 성장에 가장 좋은 스승입니다. 계절의 변화, 식물의 성장, 동물의 행동 등을 관찰하면서 자신의 내적 변화와 연결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예술적 표현도 권장됩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나 연주하기 시 쓰기, 춤추기 등 어떤 형태든 창조적 표현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융은 특히 그림 그리기와 모랫놀이를 중요한 치료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독서도 유용합니다. 특히 심리학, 철학, 영성, 신화 등과 관련된 책들을 읽는 것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책의 내용을 맹신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여정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융 분석학이나 깊이 심리학에 경험이 있는 치료사와 함께 이 과정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자신의 내적 지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적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몇 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거나 인위적으로 변화를 강요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성화는 완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란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측면을 통합